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자님은 남편보다 나은 시아버지 덕분에 큰 감동을 받아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렸다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실 거죠?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아줌마입니다. 저는 아들을 하나 낳고 이혼한 지 벌써 20년이 지났어요. 저는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어떻게든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었지만 도저히 남편과는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셔서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제가 국민학교에 들어가기도 전에 할머니마저 돌아가셨고 저는 친척집을 전전하고 다녔어요. 나중에는 외삼촌이 기숙사가 있는 공장을 소개해줘서 공장에 들어가 먹고 자며 돈을 벌었습니다. 사실 제가 살아온 과거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다들 저를 안쓰럽게 생각해요. 부모도 없이 어린애가 친척집을 전전하며 눈칫밥을 먹으며 컸으니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고요. 하지만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편이에요. 아주 어릴 때는 사실 시골에서 할머니 손에만 자랐기 때문에 꼭 엄마 아빠가 있어야 하는 건지도 몰랐어요. 더군다나 할머니께서 저를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키워주셨기에 크게 고생하지 않고 자랐습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친척집 여기저기 돌아다닐 때는 물론 눈칫밥도 먹고 마음 상하는 일도 자주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마음 쓰지 않고 훌훌 털어버렸어요. 사실 제가 친자식도 아닌데 외삼촌이랑 이모들이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키워줬으면 그분들도 할 만큼 하신 거죠. 남의 집에서 살면서 그 정도 눈칫밥도 안 먹고 살면 제가 염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편이 차라리 마음이 편했습니다. 저는 우여곡절이 있었던 인생에 비해 친구도 많고 재미있게 학창시절을 보냈어요. 공부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사고 한 번 안 치고 잘 컸습니다. 공장에 가서도 일도 잘하고 언니들에게 귀여움받으며 잘 지냈어요. 남편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철부지 부잣집 아가씨인 줄 알았다는 걸 보면 제가 살아온 세월에 비해 많이 철부지 같아 보이기는 했었나 봐요. 저는 20대 때 남편을 만나 화끈하게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은 연애와 좀 다르더군요. 화끈했던 연애는 결혼하자마자 시들하게 식어버렸어요. 이런 이야기하기 좀 부끄럽지만 남편과는 나이트에서 만났습니다. 반짝이는 조명 아래서 같이 춤도 추고 어두운 스테이지 아래에서 술도 먹다 보니 어느새 취해서 둘이 불이 붙어버렸죠. 남편과의 연애는 롤러코스터 같았습니다. 하루는 너무 죽이 잘 맞아서 신나게 놀았는데 바로 다음 날은 서로 뭐가 그렇게 뒤틀리는지 죽일 듯 싸웠습니다. 그때는 철이 없어서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제가 남편을 많이 좋아하긴 했지만 결혼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제가 부모도 없고 가진 것도 없다 보니 남자라도 좀 제대로 된 남자를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직업도 도무지 뭘 하는지 모르겠고 매일 술이나 먹고 허름하게 돌아다니는데 영 별 볼 일 없어 보였거든요. 거기다가 허세는 또 있어서 비싼 옷만 입고 비싼 음식만 먹고 다니면서 돈을 펑펑 썼어요. 남편이 가장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건 주변에 여자가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 점 때문에 매일 싸우다 보니 이 남자랑은 대충 연애나 좀 하다가 헤어질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새파란 처녀가 덜컥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20대 때만 해도 결혼 안 한 처녀가 임신했다고 하면 세상이 발칵 뒤집히는 줄 알았어요. 안 그래도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셔서 고아로 자란 데다가 공장에서 일하는 공순이었는데 애까지 임신했다고 하면 남자 쪽 부모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실지 뻔했죠. 저는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에게 펑펑 울면서 임신했다고 말했어요. 남편과 오래 만날 생각이 아니었는데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으니 저도 너무 속상해서요. 남편도 놀라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은 곤란하다는 듯 머리를 헝클었어요. 에이, 난 이제 아버지한테 죽었네. 할 수 없지. 그냥 결혼하자. 영화에나 나오는 감동적인 고백을 바란 건 아니지만 세상에 이런 프로포즈가 또 있을까요? 애가 생겼으니 할 수 없이 결혼하자네요. 저는 애만 아니었으면 절대 그 자리에서 결혼을 승낙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렸으니 제가 한 일에 책임을 져야 했죠.
저와 남편은 곧장 시아버지께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도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시아버지께서 일찍부터 혼자 쉬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시아버지께서 교복 셔츠까지 빨아다 다려줬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생각했던 별 볼 일 없는 남자가 아니었더라고요. 남편을 따라간 시댁은 마치 대궐 같았습니다. 남편이 서울 토박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서울 중심부에 떡하니 대궐 같은 전원주택에 살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거기다가 집에 일하는 아줌마가 2분이나 있었어요. 청소나 빨래 같은 집안일을 해주시는 분 따로, 식사 준비만 해주시는 분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태어나 처음 들어와 보는 2층 저택에 놀라 여기저기 구경하느라 눈을 떼질 못했습니다. 와, 집이 왜 이렇게 좋아? 당신 부잣집 아들이었어? 내가 말 안 했나? 우리 집 사업 꽤 크게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잘 보여. 겉보기엔 좀 무서워 보여도 잘만 보이면 자다가 또 떡이 생긴다니까. 시아버지는 시할아버지께 물려받은 작은 공장을 키워 현재 꽤 큰 규모의 의류회사를 운영 중이시더군요. 동남아 쪽에도 공장이 있을 정도로 사업을 크게 하신대요. 저는 너무 속물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서 남편의 말을 들은 순간 입이 다물어지질 않았습니다. 저는 배를 슬쩍 문질렀어요. 바로 몇 분 전까지 제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어 혼란스럽게 했던 뱃속 아이가 복덩이일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캄캄했던 제 인생에도 이제 좀 봄날이 찾아오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이런 대단한 집안에서 저 같은 아이를 좋아하실까 싶어서요. 더군다나 거실에 혼자 앉아 계시는 시아버지와 눈이 딱 마주쳤는데 순간 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역시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 그런지 눈빛도 매섭고 카리스마가 느껴지더라고요. 매섭게 저를 노려보시던 시아버지는 제가 긴장한 얼굴로 쭈뼛거리니 순간 표정이 변하시더군요. 그러더니 저에게 얼른 자리에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몸도 성치 않을 텐데 뭘 그렇게 멀뚱히 서 있어? 얼른 자리에 앉아라. 남편 말대로 겉보기엔 차갑고 무서워 보였지만 무뚝뚝한 얼굴로 저를 챙겨주시려는 모습이 다정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없어서 그런지 시아버지를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하게 좋았어요. 시아버지가 무서워서 바짝 얼어서도 왠지 잘 보이고 싶었습니다. 멀쩡하게 생긴 게 왜 우리 아들 같은 못난 놈을 만나 인생을 꼬았대. 암튼 너도 이제 우리 집안 사람이니 편하게 아버지라고 불러. 배 나오기 전에 얼른 결혼 날짜 잡고. 왜 그랬는진 모르겠는데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나름 시아버지께 인사를 드리러 온다고 저도 긴장했나 봐요. 시아버지께서 부모님이나 제가 살아온 배경에 대해 꼬치꼬치 물으실까봐 겁먹고 있었는데 아무런 질문 없이 단번에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시니 저도 모르게 울컥 감동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어 이미 범벅이 된 얼굴로 시아버지께 연신 감사하다고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나한테 감사할 게 뭐 있어? 내가 방금 말했잖아. 내 아들 같은 놈 만나서 네 인생이 꼬인 거라고. 내가 미안해서라도 너한테 잘해줄 테니까 너는 건강하게 출산할 생각만 해. 아버지는 왜 자꾸 나 같은 놈 만나서 고생한다 그래. 내가 뭐가 어때서. 인물 좋지 집안 좋지 어디 하나 빠지는 게 없구만. 그리고 얘는 부모도 없는 고아에다가 고졸 공순이야. 내가 데리고 살아주면 얘 입장에서 고마운 거지. 시아버지께 받은 감동이 남편의 말 한마디에 와사삭 부서지려고 할 때쯤 시아버지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남편의 머리통을 세게 쥐어박았습니다. 저는 순간 눈물이 쏙 들어갔어요. 으휴, 너 이 자식 어디서 아내 될 여자한테 공순이의 고아라는 소리래? 그리고 네 처될 사람이 몇 살인데 고아야? 부모도 없이 이 정도 잘 자랐으면 잘 큰 거지. 으이그, 너는 이런 놈이 뭐가 좋다고. 암튼 난 몰라. 네가 선택했으니 내 아들 버리지 말고 잘 살아야 한다. 그렇게 저는 눈물로 범벅이 된 채로 고개를 끄덕이며 결혼 허락을 받았습니다. 사실 임신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철딱선이 없는 남편과 자식을 키우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했거든요. 그런데 시아버지를 보자마자 믿음이 확 생겼습니다. 시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살다 보면 큰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겠다. 든든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돈복은 있어도 아무래도 자식복은 없는 것 같아요. 남편뿐이 아니라 다른 자식들도 영 부실했거든요. 어려서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시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줘서 그런지 남편이나 시동생, 시누이까지 다들 혼자 알아서 하는 게 없고 철딱서니가 따로 없었어요. 결혼하고 보니 남편이 연애할 때 왜 그렇게 동네 백수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나이트나 다니고 술이나 먹으러 다닐 수 있었는지 금방 알겠더라고요. 남편과 시동생 시누이는 대학 때까지 아르바이트도 한번 해본 적 없이 등록금은 물론이고 생활비를 다 받아서 썼대요. 거기다가 대학 졸업하고 나서는 셋 다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 다들 한 자리씩 차지하고 앉아서 월급을 받아먹고 있었어요. 일이나 성실하게 잘하면 몰라요. 남편만 봐도 매일 회사에 잘 나가지도 않고 친구들이나 만나고 술이나 먹고 다니기 바빴습니다. 회사가 규모가 있다 보니 시아버지가 일일이 자식들 하는 일까지 확인하지는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대표 자식들이다 보니 함께 일하는 직원들도 남편이나 시동생, 시누이 눈치를 보느라 위에 보고하지도 않은 것 같았죠. 제가 결혼해서 시댁에 들어갈 때 시동생과 시누이는 아직 결혼하지 않아 둘 다 처녀 총각이었어요. 당시에 둘 다 20대였는데 하는 일 없이 매달 꼬박꼬박 월급이 들어오니 아주 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매일 놀러 다니기 바빴어요. 그래서 그런지 시동생과 시누이도 남편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철도 없고 생각도 없었습니다.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결혼 전까지 한 번도 집에서 쉬어본 적이 없어서 임신하고 나서 입덧을 하느라 집에 몇 개월 누워 있었다고 너무 좀이 쑤셨죠. 슬슬 입덧이 끝나고 배가 나오기 시작하자 몸이 무거운데도 저는 알아서 할 일을 찾아서 했습니다. 집에 일을 도와주시는 이모님이 오시더라도 집이 워낙 넓다 보니 은근 챙겨야 할 일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시누이와 시동생이 제가 알아서 집안일을 하는 게 어느새 익숙해졌는지 언젠가부터는 아예 저를 대놓고 부려먹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날도 시누이가 외출하려고 준비를 하더니만 제 방에 들어오면서 노크도 안 하고 벌컥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언니, 내가 세탁 맡기라고 한 블라우스 안 찾아왔어요? 아, 나 그거 오늘 입고 나가야 하는데 안 찾아오면 어떡해요? 같은 집에 사는 식구니 제가 외출하거나 장을 보러 갈 때 한 번씩 시누이 세탁물을 세탁소에 맡겨주고는 했습니다. 물론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게 제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시누이는 아무래도 제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더군요. 아가씨, 내가 블라우스를 맡겨줬으면 찾는 건 당연히 아가씨가 해야죠. 아가씨 세탁물을 왜 내가 찾아와요? 어머, 언니 너무 웃긴다. 그런 일이야 당연히 집에서 노는 사람이 하는 거지. 제가 왜 해요? 얄미운 표정을 하고 말하는데 너무 재수없었어요. 어쩜 같은 말을 해도 저렇게 기분 나쁘게 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아가씨도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놀잖아요. 아가씨 일은 아가씨가 알아서 해요. 언니가 몇 개월 우리 집에서 편하게 살더니만 이제는 아예 주제 파악이 안 되나 보네. 나는 엄연히 직업이 있고 월급 받는 사람이지만 언니는 집에서 놀면서 우리 아버지한테 생활비 받아서 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세탁소 가는 건 언니가 할 일이죠. 시누이의 말에 저는 기가 막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가 언니라고 불러주니까 자기가 무슨 진짜 언니라도 되는 줄 아나. 주제도 안 되는 게 애부터 가지고 밀고 들어왔으면서 어디서 윗사람 흉내를 내. 아예 대놓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저도 너무 화가 나서 한마디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아버지께서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셨어요. 너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어디 버릇없이 새언니한테 말을 그따위로 해? 내가 너 그렇게 가르쳤어? 시아버지는 남편에게 하듯이 시누이에게도 언성을 높여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시누이도 눈을 부라리며 시아버지에게 대들었어요. 아빠, 왜 내 이야기는 안 들어보고 화부터 내? 이 여자가 집에서 하는 일도 없으면서 내 블라우스 안 찾아놨다잖아. 뭐? 이 여자? 네가 아주 정신이 나갔구나. 도대체 자식이라는 것들이 하나같이 제대로 정신 박힌 놈이 없으니 아휴 내가 속이 탄다 타. 너 앞으로 한 번만 더 새언니한테 그따위로 하면 회사에서 네 자리부터 빼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시아버지의 불효령에 그제야 눈을 번쩍인 시누이는 바로 꼬리를 내리며 깨갱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새언니랑 친해지려고 장난 좀 친 거 가지고 왜 그래. 언니 미안해요. 블라우스는 내가 찾아올 테니까 신경 쓰지 말아요. 시누이는 대충 미안하다고 둘러대더니만 애써 웃음을 지으며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해서 웃음도 나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시아버지께서 미안한 얼굴을 하시고는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세아가 미안하다. 애들 엄마가 일찍 세상을 떠나서 내가 애들이 안쓰러운 마음에 오냐오냐 키웠더니만 애들이 하나같이 다 저 모양이다. 나이만 먹고 철이라고는 없는 저 녀석들 사람 구실이라도 하고 살라고 다 회사에 붙들어는 놨는데 하나같이 일할 생각은 안 하고 놀러만 다니니 내 속이 말이 아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으로 저에게 사과하시는데 저는 그런 시아버지가 안쓰러웠습니다. 시아버지의 마음도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일찍이 아내를 잃고 혼자 자식 셋을 키우셨으니 혼자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시아버지는 많은 연세에도 회사를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주말까지 집안 공장을 다니시며 열심히 하세요. 제가 시댁에서 같이 살다 보니 시아버지의 스케줄을 웬만하면 다 알고 있었는데 젊은 저도 시아버지처럼은 못 살 것 같았어요. 어김없이 새벽이면 5시에 일어나셔서 동네 산책을 한 바퀴 돌고 집에 들어오셔서 신문을 보시며 아침을 드시고 7시면 어김없이 출근을 하셨죠. 그리고 항상 저녁 8시나 돼야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이 당신만큼은 아니더라도 비슷하게라도 해주기를 바라셨지만 자식 중 누구 하나 시아버지를 따르는 자식이 없었어요. 다들 한 집에 살면서도 시아버지를 피해 다니기 바빴습니다. 저는 그런 시아버지가 마음에 걸려 항상 저녁 8시에 저녁을 준비했어요. 집에 식사 준비를 거들어 주시는 이모님이 계셨지만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제가 챙겨드리고 싶어서요. 시아버지는 배울 점이 많을 뿐이라 저도 시아버지와의 저녁 시간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하루 종일 혼자 집에서 애만 보느라 지쳐있을 때라 저에게는 시아버지와의 대화가 유일하게 위로가 되고는 했거든요. 특히나 제가 말하지 않아도 제 속을 꿰뚫어보고 계신 것 같았어요. 늦은 시간 집에 오셔서도 식사를 하는 내내 저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묻고 불편한 일은 없는지 안부를 묻고는 하셨죠. 집에서 애랑 둘만 지내기 적적할 텐데 일하고 싶으면 공장으로 출근해. 공장 직원한테 이야기해서 자리 하나 내어주라고 할 테니까. 시아버지는 연세도 많으신 분이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아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혼자 집에서 아들을 키우느라 육아 우울증처럼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때였는데 시아버지께서 때마침 저에게 일해볼 생각이 없느냐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남편과 시동생 시누이가 왜 그렇게 철도 없고 제멋대로인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가 자식들을 오냐오냐 키웠다는 게 아니라 시아버지처럼 자식들을 위해 헌신적인 분이 옆에 있다 보면 저 같은 사람도 평생 기대고 싶을 것만 같았거든요. 시아버지는 툭툭 별스럽지 않게 이야기하셨지만 저는 순간 괜히 울컥했습니다. 회사 일로 신경 쓸 일도 많으신 분이 이제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며느리한테까지 신경을 써주시는 게 감사했어요. 저는 대학도 안 나오고 간단한 컴퓨터도 다룰 줄 모르는데 제가 아버님 공장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말씀만이라도 감사해요. 우리 회사에 대학 안 나오고 컴퓨터 못하는 직원들 많아. 무슨 그런 소리래. 회사 일이 싫으면 다른 거라도 얘기해봐라. 세학이 너 요리도 잘하고 반찬도 잘하던데 내가 식당이라도 하나 차려줄까? 말만 해라. 내가 다 도와줄 테니까. 시아버지께서 진심이 가득 담긴 눈빛으로 뭐든지 도와주겠다고 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저야 학교 다니기 훨씬 전부터 스스로 식사 준비를 하기 시작했으니 자연스레 몸에 밴 일이라 제가 요리를 잘한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저에게 음식을 잘한다고 해주시니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사는 남편도 제가 차려준 밥 먹고 맛있네 없네 이야기해 준 적도 없는데 평소 무뚝뚝한 시아버지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니 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때였어요. 그날은 웬일로 일찍 들어온 남편이 저와 시아버지가 하는 이야기 소리를 듣고 멋대로 끼어들더군요. 아버지,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강남에 자리 좋은 데다가 이자카야 하나 차려달라고 했을 때는 들은 채도 안 하시더니만 집에서 팽팽 노는 주호 엄마는 무슨 식당을 차려준다 그래요. 그럴 돈 있으면 장남인 저한테 투자해야죠.
남편은 시아버지께서 제게 식당을 차려주겠다고 하는 소리에 샘이 나서 노발대발했습니다. 다 끝난 옛날 이야기까지 끄집어내며 술집을 차려달라고 졸랐어요. 이 자식아, 나 사업가야. 가능성이 있는 사람한테 투자해야지. 너처럼 가능성이라고 넣는 놈한테 내가 왜 투자를 해? 주호 엄마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다고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도 내가 있지. 네가 가능성이 있긴 뭐가 있어? 내가 만들어준 배경 말고 네가 스스로 만들어낸 게 있기는 해? 내 회사에서 월급 도둑질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많이 봐주고 있는 거니까 너는 이 작가야의 이자도 꺼내지 마. 시아버지는 겪으면 겪을수록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남편과 시동생 시누이가 회사에서 날로 먹는다는 걸 모르시는 줄 알았는데 다 알고 계셨더라고요. 시아버지는 막연히 자식들을 믿고 있었던 게 아니라 자식들이 정신 차리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내가 한 말 진심이니까 네 남편 이야기 신경 쓰지 말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편하게 얘기하렴. 저는 그냥 자격증이라도 좀 따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해보고 싶어요. 사실 저 운전면허도 없거든요. 저는 태어나서 누군가에게 하고 싶다는 게 있다는 말을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항상 머릿속으로만 혼자 막연하게 떠올리던 일이었는데 어느새 저도 모르게 시아버지에게 주절주절 말하고 있었어요. 사실 20살 공장에 다닐 때부터 저는 운전면허가 따고 싶었어요. 기숙사에 살면서 공장에서 일하다 보니 매일 공장 안에만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일요일이나 휴가 때 부모님이 계신 본가에라도 가지만 저는 갈 곳이 없으니 일요일이든 휴가든 항상 기숙사에 있었어요. 그럴 때 든 생각이 운전이라도 할 줄 알면 혼자 여기저기 여행이라도 다닐 텐데 싶더라고요. 그래, 운전면허 좋지. 면허만 있어도 애 데리고 여기저기 다닐 수 있으니까. 그리고 너는 어릴 때부터 하고 싶었던 거 없었어? 꿈 같은 거 말이다. 시아버지의 말에 어릴 때 기억을 끄집어내보니 저는 간호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어릴 때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자주 병원에 가면 저를 볼 때마다 놀아주고 돌봐줬던 간호사 선생님이 있었어요. 어린 마음에 그분이 너무 예쁘고 멋있게 보였거든요. 저는 매일 저녁 시아버지와 저녁을 같이 먹다 보니 어느새 시아버지가 편해져서 시아버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시아버지도 제 이야기에 항상 귀 기울여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운전면허 이야기도 하고 간호사 선생님 이야기도 했어요. 그러자 시아버지께서 저더러 다짜고짜 보모부터 구하라고 했습니다. 보모 구해지는 대로 주호는 보모한테 맡기고 운전면허부터 따. 그리고 나이가 있어서 간호사가 되긴 힘들지만 간호조무사나 요양보호사 자격증 같은 건 딸 수 있을 거야. 내가 비서한테 당장 학원 알아보라고 할 테니까 등록하고 다녀봐. 에이, 애엄마가 애 두고 어디를 나가요. 말씀만이라도 항상 감사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시아버지의 추진력은 정말 대단해요. 제가 지나가는 말로 한 것도 시아버지는 허투루 듣지 않으셨습니다. 인생은 100세 시대인데 애 낳고 나이 좀 들었다고 못하는 일이 어디 있냐입니다. 지금이라도 준비해서 뭐든지 해보라고 하셨어요. 며칠 뒤 시아버지는 정말 보모도 구해주시고 학원도 다 등록해 주셨어요. 저에게 도대체 무슨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팔자에 어떻게 이렇게 좋은 시아버지를 만났나 싶어서요. 저는 시아버지 덕분에 결혼하고 아들을 키우는 동안 너무 행복했어요. 아버님 덕에 운전면허도 따고 간호조무사 자격증에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땄습니다. 거기다가 면허가 나오자마자 차까지 사주시고 연수까지 직접 해주셨습니다. 제가 겁이 많아 운전하면서 허둥거리는데도 자상하게 잘 가르쳐 주셨어요. 정말 친아버지처럼요. 그때도 시동생이 샘을 부려서 민망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저에게 사주신 차가 평소 시동생이 갖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던 차더라고요. 시동생은 저에게 연신 자기 차랑 바꾸자고 했었는데 시아버지께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직 초보라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 무조건 튼튼한 차를 타고 다녀야 한다고요. 사람은 환경에 적응하는 동물이라더니 저도 어느새 시아버지에게 적응해서 언젠가부터 저도 모르게 시아버지에게 투정도 부리고 하소연도 하게 됐어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운전 실력이 너무 안 늘어요.
아버님이 차까지 사주셨는데 저 이러다 장롱면허 되면 어떡해요? 네가 머리가 나쁘긴 뭐가 나빠. 간호조무사에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다 한 번에 붙었는데 애 낳고 공부하기가 어디 쉬운 일이니? 운전은 해볼수록 느는 거니까 보모한테 주워 맡기고 혼자 여기저기 매일 차 끌고 다녀봐. 금방 늘 거야. 시아버지는 언제나 저를 지지하고 응원해 주셨어요. 심지어 저에게 힘든 일이 생겼을 때도 누구보다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차를 끌고 동네 마트에 다녀오다가 접촉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초보 운전인데다가 처음 겪는 사고에 너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상대방 운전자가 젊은 남자였는데 자꾸만 저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아줌마! 운전을 못하면 버스를 타든지 걸어 다녀야지. 아, 왜 차를 끌고 나와서 다른 사람한테 폐를 끼쳐? 덩치도 크고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데 저도 너무 무서웠습니다. 저는 급한 마음에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그런데 제 사고 이야기를 듣고도 남편은 태평하기만 했습니다. 아버지가 차 좀 사줬다고 맨날 신나서 끌고 다닌다 했더니만 결국은 사고를 치는구나. 그러게 실력도 안 되면서 왜 자꾸 차를 끌고 나가서 여기저기 민폐를 만들고 다녀. 그리고 사고 났으면 보험회사에 전화해야지. 왜 나한테 전화를 해? 모르는 남자한테 받은 서름에 속상해서 남편에게 연락을 한 건데 남편은 모르는 남자와 똑같은 소리를 해댔습니다. 사고 이야기는 제대로 듣지도 않고 저더러 왜 괜히 차를 끌고 나가 민폐를 부리냐입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제 잘못으로 난 사고는 아닌 것 같은데 다들 저에게 잘못했다고 하니 정말 제 잘못 같았습니다. 저는 바로 보험사에 전화했어요. 그리고 잠시 뒤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험사와 함께 시아버지가 도착했어요. 시아버지께서 들어주신 보험이다 보니 제 사고가 등록되자마자 시아버지 비서에게 연락이 갔나 봐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걱정되셨던 시아버지는 곧바로 달려오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다친 곳은 없냐고 물어보시고 비서에게 바로 사고 수습을 시켰어요. 저는 그대로 시아버지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남편과 모르는 남자 때문에 상처받았던 마음이 단숨에 치료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고 함께 한 이불 덮으며 사는 동안 남편과 결혼한 걸 매일 밤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만 생각하면 마치 제 인생의 은인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진작 남편과 헤어졌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 행복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게 되는 게 이치인지 시아버지와 사이가 좋아질수록 남편과는 점점 더 사이가 틀어졌어요. 사실 결혼하고 나서부터 남편과의 사이는 냉랭했습니다. 결혼 전에도 워낙 밖으로만 돌던 사람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영 집에 마음을 못 붙였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좀 변할 줄 알았는데 남편은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도 전혀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이상해졌어요. 남편은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도 거의 매일 밤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다른 아빠들은 술에 취해 들어와도 아이가 보고 싶다고 자는 애를 깨우고 입이라도 맞춘다고 하던데 제 남편은 일절 그런 게 없었어요. 자기란 판박이인 아들이 예쁘지도 않는 건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들이 새벽에 잠투정이라도 하면 아빠라는 인간이 말도 못하는 아기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아이씨, 애새끼가 도대체 누굴 닮아서 저렇게 매일 징징거려. 아, 당신은 애가 오면 빨리 데리고 나가든지 젖을 물리든지 해지. 왜 그렇게 울게 내버려 두는 건데? 아기니까 울고 잠투정도 하는 거지. 당신은 어른이 돼서 잠 좀 못 잔다고 왜 그렇게 화를 내? 저는 남편이 한심했습니다. 나이만 먹었지 도무지 배려심이라고는 코딱지만큼도 없었어요. 에이, 이놈의 집구석 지겨워서 들어오기 싫다니까. 남편은 매일 술에 취해 들어와 집에서 잠만 자고 나가면서도 저만 보면 매일 그렇게 화를 내고 구박했어요. 어떨 땐 제가 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고 늘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저랑 결혼해서 본인 인생이 꼬였다는 둥, 저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불행하다는 둥, 아내에게 하지 말아야 할 소리를 생각 없이 짓거렸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아들이 남편의 말을 듣기라도 할까봐 어린 아들의 귀를 막았습니다. 저는 남편만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남편과 헤어지고 싶었습니다. 결혼하고 거의 매일 남편과 싸웠거든요. 아무리 집이 넓고 층이 다르다고 해도 시아버지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도 시아버지는 며느리인 저에게 싫은 소리 한 번 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제게 힘든 거 없냐, 속상한 일 있으면 언제든 이야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아무리 시아버지가 좋고 자식을 생각한다고 해도 그냥 참고 넘어갈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다 걸렸거든요. 결혼하고 애가 돌이 넘어갈 때까지 남편은 항상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기 때문에 밖에서 뭘 하고 다녔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물론 남편이 혹시나 딴짓을 하고 다니는 거 아닐까 의심한 적은 있었지만 애써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남편에게서 이상한 낌새가 보였어요. 원래 아무리 술을 많이 먹어도 새벽에라도 집에 들어왔었는데 얼마 전부터 아예 외박을 하더라고요.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욕실에서 아들을 씻기고 있는데 밖에서 남편 핸드폰 벨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이 슬그머니 핸드폰을 챙겨서 베란다로 나갔어요. 제가 욕실에 있는데 굳이 나가서 받을 전화가 뭐가 있겠어요. 회사에서는 제대로 하는 일도 없는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업무 전화할 리는 없었죠. 저는 뭔가 촉이 이상해서 그날 남편이 잠들자마자 핸드폰을 뒤졌습니다. 남편이 허술한 건지 제가 눈치가 없는 줄 아는 건지 핸드폰의 기록을 모두 다 그대로 놔뒀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의 통화 기록은 뭔가 이상했습니다. 로즈, 유리, 로얄, 제니 이런 비슷한 이름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황당해서 한참을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상해서 저는 곧바로 남편 핸드폰에 적힌 번호들을 다 제 핸드폰에 따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남편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던 번호로 전화를 돌렸어요. 그런데 차라리 전화하지 말 걸 그랬어요. 몰랐으면 이렇게까지 마음이 아프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글쎄 남편 핸드폰에 저장된 여자들은 모두 다 술집 여자들이었어요. 그 여자들은 단순히 술집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아니라 모두 다 제 남편과 여보 자기하는 사이더라고요. 남편은 애인이 한 명도 아니고 술집마다 하나씩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게 다 후회됐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뭘 기대하며 산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이 저나 아들에게 관심도 없고 항상 밖으로만 돌아도 정도는 지킬 줄 아는 사람이라고 믿고 싶었어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시아버지의 아들이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개차반이었습니다. 저질도 이런 저질이 없었어요. 저는 그날 밤 남편이 들어올 때까지 벼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단판 지으려고요. 그런데 남편은 그날까지도 술에 잔뜩 취해서 집에 들어왔어요. 남편은 아주 뻔뻔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제가 남편 핸드폰에 저장된 술집년들이랑 다 통화했다고 말을 했는데도 남편은 그게 뭘 어쨌다고 이러는 거냐며 오히려 되묻더군요. 당신이야말로 나에 대해 몰랐던 것처럼 왜 이래? 우리도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거 잊었어? 내가 지금 술집 좀 다니는 거 가지고 이래? 당신 여자친구라는 년들이랑 내가 다 통화했다니까? 아들까지 딸린 유부남 주제에 아주 강남의 유명한 술집 년들이랑은 다 연애하고 있었더라? 남편은 자신이 이런 거 모르고 결혼했냐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더군요. 사실 연애할 때도 비슷한 문제로 많이 싸우긴 했어요. 남편은 술만 먹으면 이 여자 저 여자한테 찝쩍거리는 주사가 있어서 연애할 때도 바람을 피우다 걸린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연애할 때였고 남편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제 앞에 무릎까지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남편을 믿었어요. 더군다나 이제는 결혼한 유부남인데 아직도 그러고 다닐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이래서 한번 바람 피운 놈은 절대 용서해주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내가 잘못 생각해도 한참을 잘못 생각했지. 저런 인간 뭘 믿고 애까지 낳아서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 팔자가 너무 불쌍해서 바닥에 주저앉아 하소연을 좀 했습니다. 속이 너무 답답해서요. 그런데 그 순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흥분하더니 멀쩡한 선풍기를 들어 제 쪽으로 던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더러 뭘 어쩌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면서요. 그래서 뭘 어쩌라고! 네 주제에 나랑 뭐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뭐야? 저는 순간 너무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하마터면 제가 남편이 던진 선풍기에 맞을 뻔했거든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남편에게 달려들어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따졌어요. 그러자 더 화가 난 남편이 제 어깨를 세게 밀치는 바람에 제가 바닥에 꼬꾸라지며 넘어졌습니다. 이 인간이
매일 나가서 바람 피우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마누라를 패? 내가 너 가만히 둘 줄 알아?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너 진짜 나한테 좀 맞아볼래? 남편은 그대로 저에게 달려들더니 제 몸 여기저기를 주먹으로 갈겼습니다. 저는 남편의 힘에 밀려 바닥에 넘어졌어요. 너 이 자식, 지금 뭐 하는 거냐? 남편에게 쉴 새 없이 맞는 동안 저는 이대로 죽을지도 모르겠다 싶었습니다. 술에 취한 남자가 달려드는데 제 힘으로는 도무지 막아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 순간 시아버지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저는 정말 맞아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 광경을 목격한 시아버지는 남편에게 달려들어 남편을 끌어내고 마구잡이로 남편을 두들겨 팼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자기 잘못을 모르고 오히려 큰 소리를 쳤어요. 아버지는 도대체 누구 편이야? 옆에 내가 남편한테 겁도 없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그걸 보고만 있어? 때려서라도 버릇을 고쳐야지. 남편은 자기 잘못도 모른 채 술에 잔뜩 취해서 눈이 아예 돌아 있었어요. 이런 개자식을 봤나? 내가 너 진작 망나니인 줄은 알았는데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 이 자식아. 내가 너 가만히 둘 줄 알아? 지금 당장 깜빵에 보낼 거야. 그날 밤 시아버지는 정말로 당신 아들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잠시 후 도착한 경찰들에게 시아버지는 아들이 며느리를 때렸다고 증언을 하고 당장 잡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경찰들에게 끌려가 유치장에서 하루를 보냈어요. 남편을 유치장에 보내고 들어온 시아버지는 조심스레 방에 들어와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러고는 거실로 내려온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셨어요. 미안하다, 애미야. 내가 도무지 널 볼 낯이 없다. 시아버지의 행동에 저는 놀라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얼른 일어나시라고 시아버지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런데도 시아버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일어날 생각을 안 하셨어요. 아버님 왜 이러세요? 아버님이 이러시면 저 마음 약해져서 안 돼요. 저 그 인간이랑은 더는 못 살아요. 아버님이 이러셔도 이혼할 거예요. 저는 남편이 선풍기를 저에게 던진 순간 이대로 살 수 없다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아무리 이 집에 살고 싶어도 저런 개 같은 인간이랑은 더는 하루도 살 수 없었어요. 나, 애미 너 이혼 못하게 하려는 거 아니야. 정말 너한테 너무 미안해서 그래. 내가 지금까지 네가 너무 아까워서 내 아들놈이 개자식인 걸 알고도 이혼하라는 소리를 못했었다. 근데 이제 나도 더는 안 되겠다. 너를 위해서라도 내가 놔줄 테니 이혼해라. 시아버지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로 남편을 대신해 제게 사과를 하시고는 이혼을 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순간 어째서인지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지난 제 결혼 생활을 생각하면 남편 때문에 힘들고 끔찍한 순간도 많았지만 사실 시아버지와 좋았던 기억도 많아요. 저를 낳아주신 진짜 아버지는 기억도 나질 않아서 잘은 모르지만 시아버지와 있다 보면 진짜 내 아버지 같다 느낄 때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시아버지와 제가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며느리와 시아버지로 만난 사이다 보니 제가 남편과 이혼하게 되며 모든 관계가 정리됐습니다. 이혼마저 시아버지 덕분에 깔끔하게 끝났어요. 시아버지는 저에게 위자료와 양육권 모두를 주기로 하셨습니다. 아들과 편하게 지내라고 서울의 아파트 한 채와 위자료를 100억이나 주셨어요. 때문에 남편이랑 시동생 시누이는 노발대발 난리를 쳤어요. 저에게 왜 100억이나 주냐고요. 저는 그렇게 30이 간 넘은 나이에 아들을 데리고 이혼했습니다. 사실 제가 워낙 배운 것도 없고 경력도 없다 보니 이혼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했었는데 그래도 시아버지께서 위자료를 주신 100억 덕분에 아이 키우는 데는 불편한 것 없이 편하게 살았어요. 더군다나 혼자 애를 키우며 살다 보니 시아버지 덕분에 딴 운전면허와 자격증들도 아주 잘 썼습니다. 거기다가 시아버지에게 정말 감사한 게 매달 양육비를 제외하고도 제 아들 통장으로 100만 원씩이나 따로 송금을 해주셨습니다. 처음 아들 통장으로 100만 원이 들어왔을 때 저는 놀라서 시아버지에게 바로 전화했어요. 오랜만에 통화해 시아버지에게 묻고 싶은 것도 많고 건강은 좀 어떠신지 안부도 묻고 싶었지만 더는 그럴 사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니 괜히 무뚝뚝하게 왜 주호 통장으로 돈을 보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다 시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에 저는 또 울컥하고 말았어요. 내가 내 손주한테 용돈 좀 주고 싶어서 그렇지. 근데 그 돈은 내 손자한테 주는 돈이니 엄마인 네가 알아서 해라.
시아버지는 여전하셨습니다. 무뚝뚝하지만 정이 깃든 목소리로 할 말만 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저는 시아버지와 통화하고 나서 얼마나 한참을 울었는지 몰라요. 이제는 아무 사이도 아닌 사이였지만 마치 친정아버지와 통화라도 한 것처럼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이상하게 시아버지는 항상 제 편인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이혼하고 아들과 단 둘이 되었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시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살며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추억을 꺼내보며 제 결혼 생활이 아주 최악은 아니었다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여자 혼자 아들을 키우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었는데 그래도 그럴 때마다 그 방법이 꽤 효과가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훌쩍 나이가 들었습니다. 아들도 성인이 됐습니다. 아들이 군대에 가기 전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해서 제가 시아버지에게 연락을 하려던 참이었어요. 사실 남편과는 이혼하고 나서 따로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나마 아들과는 한 달에 한 번 만나기는 하는데 저는 남편 얼굴은 다신 보고 싶지 않아 아들만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에게만은 자주 안부 전화를 하기는 했어요. 자식이 셋이나 있어도 아버지한테 신경 쓰는 자식이라고는 하나도 없으니 시아버지가 염려돼서 연락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시아버지와 따로 얼굴을 보고 만난 적은 많지 않았어요. 아들이 학교에 입학하거나 졸업할 때만 간간히 한 번씩 뵙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군대에 가기 전 시아버지를 뵙고 온 뒤 이상한 문자가 저에게 왔습니다. 혜미야, 이제 주호가 진짜 어른이 됐구나. 오늘로써 이 돈이 내가 우리 주한테 주는 마지막 돈이다. 혜미야, 너한테는 정말 많이 미안했다.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 한참을 문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으니 시아버지의 담당 세무사였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제 아들에게 재산을 30억이나 상속하셨다면서 필요한 서류가 있으니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서류가 확인되는 대로 바로 통장으로 30억이 들어갈 거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몇 번이나 물었어요. 그런데 세무사는 시아버지께서 유언장을 정리하며 부탁하신 내용이니 바로 서류부터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상해서 곧바로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0억은 또 뭐고 유언장은 뭔가 해서요. 그런데 더 불안하게 시아버지께서 계속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저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 곧장 시아버지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랜만에 도착한 시댁은 어쩐지 달라져 있었어요. 언제나 위험있고 대걸 같았던 집이 어쩐지 쓸쓸하고 초라하게만 보였어요. 마치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살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어 초인종을 급하게 눌렀습니다. 그런데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느껴지질 않았어요. 저는 불안감에 대문을 마구 두드리려는데 그 순간 문이 삐그덕 소리를 내더니 열렸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나 봐요. 저는 생각할 틈도 없이 곧장 대문을 열고 들어가 넓은 정원을 가로질러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시아버지 집 현관 비밀번호는 언제나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생신이었습니다. 달칵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충격적인 현장을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시아버지께서 천장에 줄을 매달고 바로 밑 작은 의자에 앉아 계셨어요. 저는 놀라서 시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버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이 죽기는 왜 죽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서 시아버지에게 매달린 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아서요. 혜미야, 나도 정말 죽고 싶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발이 떨어지질 않더라. 분명 네가 주호한테 30억 상속했다는 소리 들으면 놀라서 찾아올 텐데 나의 못난 마지막 모습을 네가 본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파서 발을 뗄 수가 없었어. 시아버지는 세상을 등지려던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 걱정을 하느라 마지막 끈을 놓지 못하셨답니다. 저는 진심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시아버지를 먼저 발견해서요. 잘했어요, 아버님. 정말 잘했어요. 제 생각해서라도 절대 나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펑펑 눈물을 쏟으며 시아버지를 와라 껴안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에게는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정말로 30억이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아버지의 돈이 저에게 들어왔으니 전 남편과 시동생, 시누이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평소 시아버지에겐 관심도 없던 인간들이 그 사실을 알자마자 시아버지를 찾아왔더라고요. 아버지 미쳤어? 드디어 노망이라도 난 거야? 이혼해서 남남인데 그 여자가 뭐라고 그 여자한테 30억을 줘? 시누이는 들어오자마자 자기 아버지 얼굴도 제대로 보지 않고 소리부터 질러댔어요. 어머, 오랜만이네. 다들 잘 지냈어요? 저는 주방에서 나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제 등장에 전 남편과 시누이, 시동생은 놀라 금방이라도 눈동자가 굴러떨어질 것 같았어요.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지금 내 집에서 뭐 하는 거야? 뭐 하긴, 당신도 알잖아. 아버님이 내 음식 좋아하시는 거. 나 오늘부로 아버님께 고용돼서 앞으로 이 집에서 일하기로 했어. 뭐야? 이 예페네가 도대체 무슨 꿍꿍이야? 남편은 금방이라도 제게 달려들 것처럼 눈을 부라렸습니다. 무슨 꿍꿍이는 당신 나 간호조무사 자격증에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있는 거 잊었어? 앞으로는 내가 아버님 모시니까 그런 줄 알아. 아버지,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뭐라고 말 좀 해보세요. 정말 저 여자 이 집에 들어온 거예요? 이 여자라니. 앞으로 정 실장이라고 불러라. 지금 이 순간부터 정 실장이 내 담당 비서니까 깍듯하게 모셔. 안 그러면 내 남은 재산 다 정 실장이랑 내 손주한테 주고 죽을 거니까. 시아버지의 선전포고에 전 남편과 시누이 시동생은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화가 나서 얼굴이 붉어지더니만 재산 이야기를 듣자마자 입술을 꽉 깨물더군요. 역시 속물들은 달랐어요. 다들 시아버지가 물려주신 30억 때문에 제가 이 집에 들어왔다고 생각들을 하겠지만 절대 돈 때문에 제가 시아버지 곁에 있겠다 마음먹은 건 아니에요. 바로 얼마 전 세상을 등지려던 시아버지를 제가 말렸을 때 시아버지께서 제게 하신 이야기가 있었어요. 내가 이 나이까지 일만 하면서 악착같이 살았는데 글쎄 내가 우울증이란다. 제가 남편과 이혼하고 아들과 이 집을 나가고 나자 시아버지도 혼자가 되셨대요. 남편은 시아버지가 자신을 유치장에 넣었다는 걸 빌미로 화를 내며 시아버지께 술집을 차려달라고 난리를 쳤대요. 시아버지는 당연히 거절했고 그 핑계로 남편은 집을 나가더니 웬 술집 여자랑 살림을 차렸답니다. 그 여자랑도 얼마 살지 못하고 헤어졌지만 그때 이후로 회사 일에는 일절 신경도 안 쓰고 여전히 개처럼 산대요. 시동생과 시누이도 결혼해서 분가했답니다. 그 이후 20년 동안 시아버지는 이 큰 집에 내내 혼자 사신 거예요. 자식들은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고요. 시아버지는 집에 들어올 때마다 마음이 헛헛하고 힘들었지만 애써 꾹 참았대요. 힘들고 외로운 마음을 극복하기 위해 언제나처럼 일만 하시면서 바쁘게 사셨는데 어느 날 공황장애가 왔답니다. 혼자는 엘리베이터도 못 타고 비행기도 못 탈 정도로 힘들었었대요. 그래서 약을 한두 가지 먹었는데 언제부터는 잠도 못 자고 매일 혼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셨답니다. 그러다가 우울증까지 걸리신 거예요. 자식 중 누구도 시아버지의 병을 모른답니다. 사실 저도 남편과 이혼하고 유일하게 마음이 쓰였던 게 바로 시아버지예요. 부모 없이 자란 저를 친자식처럼 보듬어 주시고 남편과 이혼 후에도 저를 아껴주셨으니까요. 시아버지와는 며느리와 시아버지 간의 관계를 떠나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정과 의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생판 남을 위해 보호사로 일하느니 시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곁에서 제가 힘이 되어드리고 도와드리는 게 저에게는 더 뜻깊은 일이 될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께서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요. 그래서 저는 아들이 제대할 때까지는 우선 이 집에 왔다 갔다 드나들면서 시아버지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보호사이자 비서로서요. 전 시아버지와 함께 지낸 지 이제 1년이 좀 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아직도 저에게 언제든 떠나고 싶으면 떠나도 된다고 하세요. 하지만 저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말 한마디에 항상 휘둘리며 살았지만 지금부터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자식들 등살에 치이고 남편의 구박에도 오늘도 가정을 위해 참고 버티시는 유부님들, 우리 서로 힘내라고 위로하는 댓글 한마디씩 달아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하루라도 자신을 위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결혼한 이래 이렇게 큰일이 집안에 터지니 마음 추스르기 참 힘드네요. 집 문제에 너무 얽매여 있다 보니 징글징글하고 우리 집과 전혀 상관이 없는 제3자의 의견을 듣고 싶어 사연을 보내봐요. 개인적으로 저는 아주 잘한 대처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론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저를 욕할 수도 있을까 싶어서 말이에요. 이 이야기의 모든 근원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로부터 시작하게 됐어요. 저는 꽤 유복한 집의 외동딸로 태어나서 엄마 아빠와 친척 어른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보자면 이럴 만한 배경이 우리 집에 있긴 했어요. 우리 아빠는 사남매 중 차남이셨는데 장남인 큰아빠네 집에 아주 큰 사고가 있었거든요. 큰아빠네에는 저와 나이 차이가 좀 있는 친척 언니와 오빠가 있었어요. 친척 오빠는 저보다 2살 위고 그때 태어난 일가 친척 중 유일하게 남자아이라서 엄청나게 사랑을 받았어요. 워낙에 종민 오빠 자체가 착하기도 하고 누가 봐도 깎아놓은 밤처럼 맨들맨들하게 이쁘게 생겼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오빠에게, 그러니까 오빠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을 무렵 그 일대가 다 뒤집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그 당시 TV로 봤던 것으론 익숙했지만 우리 가정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당시 번번이 일어나던 범죄 중 하나였던 초등생 납치가 그때 일어나고 만 거예요. 그때 어른들이 통화하시던 내용으로 상황을 알게 됐습니다. 별일 없이 평범하게 흘러가던 어느 날 우리 엄마는 전화 한 통을 받자마자 이성을 잃고 넋이 나가 계셨거든요. 형님 그게 정말이에요? 종민이가 납치요? 세상에. 그러면서 엄마는 스르륵 소파에 미끄러지듯 걸터앉았고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저는 귀가 밝은 통에 이 얘기를 듣고 얼른 뛰어나왔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종민 오빠가 왜? 오빠가 아니야. 엄마 잠깐 전화 좀 걸어야겠다. 그렇게 엄마는 바쁘게 아빠 회사로 전화를 걸어댔고 그날 그 정신없고 험악했던 집안의 분위기는 아직도 조금 기억이 나요. 큰 집에 있는 식구들은 물론이고 우리 엄마 아빠도 전화만 붙잡고 입술을 깨물고 손톱을 물어뜯고 제정신 아니셨거든요. 그때 아빠도 엄청 기겁을 하셔서는 손을 달달 떨어대셨던 게 생각이 나고요. 저 역시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잠을 내내 자기 힘들었어요. 두 분 다 꼬박 거실에서 밤을 지새우다시피 했고 저는 다음날 학교를 가야 하니 억지로 눕긴 했지만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더라고요.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종민 오빠는 결국 우리 가족들 곁으로 돌아올 수 없었어요. 오빠는 그저 그렇게 그 어린 나이에, 지금 생각해보면 고작 11살밖에 안 된 그 어린아이가 부모 품에 돌아오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이 부분은 작고 크게 신문과 TV에서 다루게 됐고 어린 남자아이가 괴한들에 이끌려 참변을 당한 소식은 그 동네 주변을 매우 차갑도록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당시 어렸던 제게 어떤 어른들도 자세히 말해주는 이가 없어서 정확한 정황은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유복했던 큰아빠네 집 재산을 둘러싼 원한 같은 게 있었나 봐요. 이후로 정말 안타깝게도 한 2, 3년쯤 지나서 큰아빠네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큰엄마를 시어머니인 우리 친할머니가 미친 듯이 몰아붙였던 모양이에요. 결국 큰엄마는 하나 남은 자식인 딸을 데리고 본가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 사실상 이 집안에서 장녀는 제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저런 분위기 속에 엄마 아빠는 저를 더욱 애지중지하면서 키우셨고 좀 번거로울 정도로 엄마는 저와 붙어 다니려고 하셨답니다. 그나마 엄마의 절친인 명주 이모가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오면서 그게 좀 덜해지긴 했던 것 같아요. 큰 사고를 겪고 나면 사람들은 누군가 어딘가 말을 하고 싶고 그러면서 해소를 하고 싶어지잖아요. 엄마는 그런 부분에서 명주 이모를 아주 많이 의지했었어요. 이모는 우리 엄마랑 중고등학교 동창이기도 했고 결혼하고 저를 낳고 얼마간만 잠깐 못 봤었거든요. 원래 이모는 이 근처로 올 일이 없었는데 참 드물게 끔찍한 일을 겪고 도망치듯 온 거였어요. 당시 전화를 받고 놀랬던 엄마가 얼른 오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명주야, 어떡하면 좋아. 그래서 너네 엄마는 괜찮으셔? 정말 요즘 왜 이렇게 세상이 흉흉하냐. 너 너무 힘들겠다 진짜. 얼른 진주 데리고 이쪽으로 이사 와. 어? 아빠도 엄마와 이모 사이를 잘 알다 보니 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 건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전 이때 밥 먹다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놀랬는지 그만 헉소리를 냈습니다. 왜 그러는 거야? 명주씨 무슨 일 있어? 아니 여보 어쩜...
저기 말이야. 진주한테 군대 간 애인이 있나 봐. 근데 진주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글쎄 앙심을 품고 말이지. 찾아오고 그런다나 봐. 겁나게 할 만한 사건들도 있었다고 하네. 자기도 알다시피 명준의 아버지도 안 계시잖아. 집에 남자가 없으니 이런 일이 너무 무섭대. 그러자 아빠가 참 안 됐다는 듯 얼른 불어들이라고 하셨어요. 거참 큰일이네. 확실히 여자들끼리만 있으면 못 닌다 할까 무섭기도 하지. 명주 씨 동생도 어쩌다가 그런 놈한테 걸려가지고 말이야. 이쪽 근처로 이사 올 수 있으면 얼른 오라고 해. 이렇게 돼서 이모네 가족들은 전부 우리 집 근처로 이사들을 왔고요. 그때부터 자주 드나들면서 매번 얼굴 보면서 지냈습니다. 그 집 할머니가 저한테도 엄청 잘해주셨어요. 아이고, 예진이는 어쩜 이렇게 예쁘게 컸어. 우리 명주도 얼른 결혼해서 예진이처럼 이쁜 딸을 낳아야 될 텐데 말이야. 그런데 알고 보니 할머니한테 참 슬픈 과거가 있으시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그 집 자식인 이모들이 모두 다 하나같이 결혼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명주 이모는 평소엔 엄청 밝은데 그 얘기를 할 땐 되게 어둡게 말을 했어요. 우리 엄마 진짜 고생 많이 했어. 참 고리적 얘기긴 한데 그때 아버지가 첩을 두셨었거든. 넓지도 않은 집에서 그 아줌마가 안방을 차지하고 엄만 쪽방으로 밀려나서 살았다니까. 한쪽 방엔 할머니가 있었는데 어쩜 그렇게 우리 엄마한테 모질게 굴었나 몰라. 엄마는 진짜 이러다 죽을까 싶어서 우리들 데리고 나왔던 거야. 이사간 동네에서 너랑 만나게 된 거고. 어머니한테 그런 슬픈 일이 있는 줄 몰랐다. 명주 네가 진짜 고생 많았겠다. 그러니 너나 진주나 결혼하기 싫어하지. 남자들이란 다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말이야. 그런데 이때 이모가 우리 엄마한테 쓱 덧붙였던 말을 생각해보면 그땐 몰랐는데 왜 지금 떠올려보면 이렇게 쎄하고 기분 나쁜지 모르겠어요. 생각해보면 그때라도 우리 엄마는 명주 이모와 인연을 끊었어야 했나 싶어요. 남자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은 실제로 다 그래. 정말이야. 세상에 믿을 남자 하나 없다 너. 예진 아빠도 너무 믿지 마. 남자들 다 똑같아. 결혼을 해도 안 해도 남자는 지나가는 여자 보면 딴 생각 드는 법이야. 어머 얘 좀 봐. 예진이 듣는다. 네가 뭔 말하고 싶은지는 알겠는데 우리 집까지 괜히 엮어서 그런 말 하지 마 이거사. 그러면서 엄마는 바로 이모 등짝을 한 대 쳐가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둘이 깔깔대고 웃었었죠. 뭐 저런 농담을 하나 어린 제 눈에도 이상하게 느껴지긴 했지만 당시 마음이 뒤숭숭해서 허하다고 말하던 엄마 곁에 이모가 있어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리고 참 이상하게도 명주 이모는 몇몇 남자들을 만나는 것 같지만 결혼은 안 하더라고요. 이후로 저는 점점 그 동네에서 성장하고 대학을 가게 됐어요. 계획이 있어서 호주로 유학을 갔다가 다시 짧게 일본으로 유학도 다녀오는 등 바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와중 엄마는 여전히 자신의 절친한 친구인 명주 이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저를 챙겼었고요. 그런 와중에 저에게도 거의 친이모 같았던 명주 이모에게 다시 어두운 그림자가 비치게 됐어요. 이 일로 우리 엄마는 한동안 안정을 되찾고 살다가 다시 허기를 느끼게 됐답니다. 이땐 제가 일본에 있을 때였는데 엄마 전화를 받고 엄청 놀랐어요. 뭐라고? 명주 이모가 유방암이라고? 어머 어떡해. 이모는 할머니도 아직 정정하시고 건강하신데 어쩌다가 이모가 그렇게 됐어? 암 걸린 이유를 누가 알겠어. 좌우지간 엄마 너무 속상하고 슬프다. 초기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너무 가슴 아프네. 당분간 엄마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봐주려고 해. 우리 엄마는 이렇게 마음 아파하면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이모를 챙기고 도와줬어요. 나중에 제가 일본에서 한국에 들어갈 무렵 이모는 나아지셨고 몇 년 뒤 제가 결혼할 때에도 같이 건강하게 서서 축하를 해주실 수 있었습니다. 예진아, 꼬맹이였던 애가 언제 이렇게 커가지고 시집을 가냐. 아유, 나보다 네가 더 빨리 시집을 가네. 좋은 남자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라. 에이, 이모. 이제 아픈 거 다 나으니까 슬슬 연애도 해보고 싶은 거야? 좋아, 내가 좋은 남자분 알아볼게. 이모는 연애할 준비만 하고 있어. 이렇게 저도 너스레를 떨면서 얼굴색이 한결 좋아진 명주 이모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이후로 제 삶은 매우 바빴어요. 결혼하기 전에도 바빴지만 결혼하고 나니 해외 출장이 잦은 남편을 따라다니면서 임신 준비도 쉽지 않고 너무 정신없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결혼해서 집을 떠나게 되니 우리 엄마는 더더욱 허전하다고 하셨고 말이에요.
그런 와중 남편으로부터 갑작스러운 내용을 듣게 됐어요. 20대부터 해외를 오가면서 이런저런 생활들을 꿈꿔오긴 했지만 결혼 후에 이런 제안을 들으니 좀 고민이 됐어요. 여보, 5년 정도는 일본 쪽에 가 있어야 할 것 같아. 원래 일본 아니면 독일 쪽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나는 그나마 일본이 나을 것 같아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갑자기 결정이 난 거야? 그전엔 해외로 나가게 되는 일은 없을 것 같다더니 너무 갑작스럽다. 어머니 아버님도 괜찮다고 하셔? 사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양가 어른들을 생각하면서 한다고 해도 회사에서 결정을 내린 것이라 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급하게 주거지를 일본으로 옮겨가게 됐고 우리 엄마 아빠는 무척 아쉬워하셨어요. 일본에서 아기를 낳고 키우고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몇 년간 정말 가슴에 사무칠 정도로 엄마가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간간히 들어오고 나가면서 연락도 하고 엄마는 명주 이모랑 단둘이 여행으로 이쪽에 오기도 했었어요. 제가 호텔도 잡아드리곤 했었는데 마지막 날 밤에 엄마가 갑자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결혼을 했고 이런 얘기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나 봐요. 하지만 그렇다곤 해도 아빠와 관련된 이런 얘기는 제 가슴을 아주 요동치게 만들더라고요. 예진아, 몇 번이나 너한테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고민을 했어. 근데 말이야, 니네 아빠 예전부터 오래 만나온 여자가 있는 것 같아.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한테 여자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엄마 괜히 착각하는 거 아니야? 전 이때 정말 가슴이 너무 허해지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말을 하고 있는 엄마 모습이 너무 허해 보이고 우울해 보여서 그냥 지레짐작으로 하는 말 같지도 않았고요. 여자 있는 거 확실해.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옷차림도 그렇고 엄마가 확인한 게 몇 가지 있어. 그래도? 뭐가 그래도? 엄마는 이때 숨을 들이마시더니 힘들게 말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너무 의외였고 아빠가 새삼 아주 달리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에게 다정하고 모든 것을 다 해주던 아빠가 말이에요. 아빠가 집에서는 잘하고 엄마한테도 워낙 잘해주잖아. 그냥 그것만 보고 살려고 해. 이 나이에 엄마가 아빠랑 이혼해서 뭘 하겠어. 게다가 니네 아빠는 엄마가 그 사실 아는지도 몰라. 이때 전체적인 내용들을 듣고 얼마나 어질어질하던지 남편에게 이런 얘기를 상담이랍시고 할 수도 없고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런 괴로운 내용들을 듣고선 겨우겨우 엄마와 이모를 공항에서 배웅했고 저는 다시 익숙해지지 않는 이 타국에서 일상을 살아가는데 너무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러고선 남편 회사에서 큰일이 터졌고 저도 아이를 유아교육기관에 보내면서 현지 엄마들과 잘 섞이기도 힘들고 무척 골치 아픈 시기를 보냈어요. 외국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 특히 은은하게 차별이 있는 나라에서 산다는 건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엄마가 했던 그 찝찝한 얘기가 자꾸 마음에 걸렸는데 이내 시간이 그리 오래지 않아 큰 사건으로 떠오르게 돼버렸어요. 저는 설마 엄마를 이렇게 보내는 날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엄마의 외도 얘기를 비교적 담담히 꺼냈던 엄마는 어쩌면 속으로 더 많이 골마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래도 그렇지 엄마는 너무 비극적인 상태로 삶을 마감하게 된 거예요. 그때 아빠에게 급히 연락을 받아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들어올 때 전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어릴 때부터 곧잘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건너듣고 자란 저였지만 우리 엄마가 집에 든 도둑으로 인해서 참변을 당하셨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더라고요. 아빠 도둑이요? 도둑? 잡혔어요? 그래.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되냐? 아빠도 보통 정신이 아니시더라고요. 이때 외가 친척 쪽 식구들이며 명주 이모까지 겨우겨우 도와줘서 마무리를 할 수 있었어요. 멀쩡하게 매번 잘 드나들던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고 물건만 훔친 게 아니라 엄마까지 그런 기막힌 일을 당하게 되다니 이제 60 다 된 여자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런 끔찍한 일을 겪어야 했던 것일까요? 저는 아이 일도 있는지라 제대로 마무리도 짓지 못한 채 친정에 있던 엄마의 짐들만 겨우 챙겨서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래도 내내 눈물이 솟아오르고 울컥하고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서 남편에게 사정을 말하게 됐어요. 나 아무래도 당분간은 한국 가 있고 싶어. 얼마간은 말이야. 엄마 일도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됐는데 나 혼자 잘 살겠다고 여기 와 있고 싶지 않네. 몇 달만 있다가 다시 들어올게. 그래, 내 걱정하지 말고 가서 장인어른 잘 챙겨드려. 내 쪽에서 먼저 얘기를 했었어야 했는데 내가 미안해.
이렇게 남편과도 얘기가 됐기에 아빠에게 전화를 했는데 당장 오라고 할 줄 알았던 아빠의 반응은 좀 이상했어요. 아, 예진아, 여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엄마 관련된 건 다 정리했고 집은 여기 더 살기가 좀 그래서 이사를 가기로 했어. 아빠 혼자 알아서 이사하고 다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뭘 그렇게 한 번에 빨리 정리를 했어? 아빠 혼자서 어떻게 지내려고. 나 엄마 짐도 다 못 가져왔단 말이야. 내가 애랑 가서 몇 달 지내도록 할 테니까 새 주소 알려줘. 이렇게 우기고 우겨서 아빠한테 갔어요. 뭔가 훅훅 갑작스레 바뀌어가는 상황들이 너무 정신없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짐을 싸서 아빠 집으로 구태여 왔는데요. 그리 멀지 않은 지역으로 짐을 옮긴 아빠는 집 정리를 겨우겨우 하고 계시더라고요. 엄마의 부재가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고 아직도 울컥하고 토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엔 아빠도 보통 마음은 아닐 것 같았어요. 한편으로 서글프게 느껴져서 아빠를 좀 챙기려던 중 일순간 이 새로운 집에서 별개의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예요. 혹시 고모들이라도 왔나 아니면 이삿짐 센터 사람이라도 온 건가 싶어서 안을 들여다봤는데 거기서 수건들을 챙겨서 갖고 나오는 한 여자분과 순간적으로 눈이 마주친 거예요. 이때 저는 너무 놀라서 들고 있던 가방을 땅에 떨궈 버렸어요. 명주 이모? 이모가 왜... 이모는 여기 왜요? 아, 예진아. 그래. 예진이 너 온다는 얘기 장원 씨한테, 아니. 아빠한테 듣긴 했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인 건지 이모는 제 앞에 되게 멋쩍은 표정을 하고 서 있더군요. 엄마도 없이 혼자 된 아빠의 새 집에 왜 생뚱맞게 퍼즐 맞추기 마냥 명주 이모가 들어와 있는 거냐고요. 게다가 순간적으로 절 거슬리게 한 건 이모가 우리 아빠를 이름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발 뒤꿈치부터 머리 꼭대기까지 순간적으로 소름이 쫙 타고 올라왔어요. 이모가 왜 이 집에 와 계세요? 저는 번복해서 몇 번이나 물을 수밖에 없었어요. 일단 이모는 마구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엄마 짐을 옮기는 걸 도와주러 왔다고 하면서 허둥지둥 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나이가 이쯤 되니까 왠지 모를 안 좋은 느낌이 훅 들어오면서 자꾸 흐린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친자매처럼 어쩌면 친이모들보다 더 가까이 지냈던 명주 이모인데 대체 이게 뭔 일인가? 왜 우리 아빠 집에 와서 저렇게 살림살이들을 챙겨주고 있는 건지 너무 거슬렸어요. 대충 봐도 이건 뭔가를 너무 얼버무리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러고 아빠에게 곧장 물었더니 아빠는 머리를 한창 긁적이고 얼굴이 벌개지는 듯 하더니 이내 있을 수 없는 소리를 제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충격은 좀 그만 받았으면 싶은데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보고 아니 어차피 언젠간 알려야 하니까 그래 곧 얘기는 해야 했으니까 말이야. 저기 말이다. 아빠가 명주 이모랑 같이 지내기로 했어. 이 말에 저는 정말 기절할 듯 놀라서 목소리가 막 뒤집혀지더라고요. 아빠 알아듣게 좀 설명해봐. 명주 이모가 여기서? 왜? 글쎄 그렇게 됐어. 어른들 일이야. 예진이 너는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어. 엄마 일도 아빠가 다 정리할 테니까. 애까지 뭐하러 데리고 나와서 고생하냐. 정사방도 기다릴 테니까 얼른 데리고 다시 일본 들어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어요. 일반적으로 보통의 자녀들이라면 이런 일을 당한 상태에서 어떻게 그냥 지켜볼 수가 있을까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저는 끝끝내 아빠에게 방을 달라 했고 아빠는 답답하다며 몇 주만 있다고 가라고 한사코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딸인 저와 손주가 있는 이 집에 매번 늦게 들어오시기도 하고 어딘가를 갔다 오시는 것 같았어요. 저한텐 명주 이모랑 같이 살 예정이라 했으니 분명 이모를 만나는 거였겠죠. 아빠, 나 진짜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 이게 뭔 일이야? 아빠 지금 명주 이모 만나러 다니는 거 맞지? 그러자 아빠는 비로소 이때 심호흡을 하더니 제 눈은 쳐다보지도 않고 등을 돌린 채로 어렵게 말을 꺼내더군요. 듣고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 그리고 말이야, 우리 혼인신고도 했어. 아빠! 제정신이야? 아빠는 저의 이런 기절할 듯한 반응을 보고도 계속 하루빨리 일본에 돌아가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어요. 전 절대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 들어가야 했어요. 왜냐하면 이 무렵 엄마인 제가 너무 아이를 못 챙기고 넋이 나가 있어서 그랬는지 애가 여기저기 아프고 자꾸 자기 아빠가 보고 싶다고 울어대는 거예요. 심지어 밤에 열이 나서 응급실도 가고 정말 기진맥진해서 죽겠더군요. 발이 도통 떨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엄마니까 괜찮아진 아들을 데리고 다시 일부드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사정을 듣게 된 남편도 기가 막혔는지 마땅히 대꾸를 못하고 있던 가운데 저는 초반에 제가 엄마 짐을 어느 정도 챙겨왔던 걸 생각해서 다시 그것들을 꺼내봤어요. 저랑 잠깐 마주친 이후로 얼굴을 감춰버리고 몰래 아빠를 만나고 있던 명주 이모며 당당히 혼인신고를 했다는 거짓말 같은 얘기를 하는 아빠며 아직도 세상을 떠난 게 말 같지도 않게 느껴지는 엄마의 이런 소치품들을 보니 머리가 터지겠더라고요. 대충 집어온 옷가지들이나 물건들, 그리고 엄마의 책이나 노트들 몇 권들이 있었는데 훌훌 넘겨보는 동안 엄마의 글씨들도 선명하게 보여져서 가슴이 저렸어요. 그런데 엄마가 써둔 다이어리 안에 순간적으로 눈에 확 띄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가슴이 저미듯 아파와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왜 진즉 이걸 확인하고 아빠한테 가지 않았던 걸까요? 다이어리 안에는 눈으로 보고도 받아들이지 못할 아빠와 명주 이모 관계에 대해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무려 엄마는 그들의 관계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알기 훨씬 전부터 말이에요. 언제쯤부터 이걸 알았는지 모르겠지만요. 그 내용을 일부 옮겨봅니다. 땡땡년 땡월 땡일. 다그치는 내 앞에서 명주 편을 드는 남편을 보고 나는 반 미치기 직전이었다. 어떻게 내 앞에서 명주 편을 들고 명주를 감싸 안을 수 있는 걸까? 얼마간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는 느낌이 있었고 그 사실을 명주한테 상담했었는데 그 여자가 명주였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아버렸다. 명주는 내 상담 내용을 듣고 한사코 내 남편이 그런 사람일 리 없다고 하면서도 한 번 정도 흔들린 거면 봐주라는 말을 하기도 했었다. 대체 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 모든 게 나를 기만한 내용이었다 생각하니 참을 수가 없다. 명주에게 화내지 말라면서 막아서는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라 마치 처음부터 잊지도 않았던 명주의 남편 같았다. 여기까지 읽으면서 손이 덜덜 떨리고 입술에 마구 경련이 일어나더군요. 우리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고 함께했던 명주 이모가 언제 어떻게 우리 아빠와 이어졌던 걸까요? 그러면서 뒤이어진 내용은 이 내용을 박박 찢어 당장 명주 이모와 아빠에게 물과 함께 뒤집어 씌우고 싶을 정도로 참혹했어요. 이 둘은 나를 비웃고 있다. 내가 그 둘 사이를 참아낼 것이란 확신이 있어 보인다. 명주도 사람같이 느껴지진 않지만 남편은 뭐란 말인가. 남편은 명주가 내 가장 친한 자매 같은 친구라는 걸 알면서 명주는 내가 남편을 얼마나 사랑했고 많은 추억이 있는 줄 알면서 그 둘은 나를 뒤로하고 연애를 하고 있었다. 둘이 언제부터 그리 되었냐는 건 차마 무서워서 물어볼 수가 없다. 그 시기에 내가 얼마나 멍청하게 그 둘을 믿고 있었는지 확인하기 두려웠다. 나는 일평생 어떤 인생을 살아왔던 걸까? 살아있지도 않은 만도 못한 인생을 살았다.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 쉬고 싶다. 딸 예진이를 떠올리며 살 소망을 가져보고 싶지만 그저 모든 게 허무할 뿐이다. 엄마가 이렇게 띄엄띄엄 쓴 일기는 글씨조차도 너무 괴로워 보였던 이 일기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불과 2, 3일 전에 마무리된 내용이었어요. 그런 엄마가 갑작스럽게 집에 침입한 도둑으로부터 참변을 당했다니 생각해보면 아빠는 저에게 그 사건이 어떻게 경찰과 마무리가 되었으며 어떤 식으로 상황이 진행된 건지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엄마가 집에서 생을 달리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한쪽으로밖에 생각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빠에게 따져 물었어요. 그러자 아빠는 더 이상 죄짓기는 싫었던 건지 그제서야 엄마의 진짜 사인에 대해서 알려주더군요. 아빠, 어떻게 인간이 그래? 내가 아는 아빠가 맞아? 아빠 미쳤어? 아빠 벌 받을 거야. 벌 받으라고. 아휴, 너랑도 무슨 얘기를 하겠냐. 그만하고 나중에 전화하자. 끊어. 아빠는 외려 제가 아빠를 피곤하게 군다는 식으로 얼른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날 제가 밤새도록 수십 통이 넘도록 전화를 걸어댔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을 붙잡고 숨도 못 쉬도록 통곡을 했고 결국 빠른 비행기표를 구해서 바쁜 남편에게 아이를 맡겨두고 다시 한국으로 향했어요. 사실 학교를 가는 나이대가 아니어서 그런 행보가 가능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선 어쩌면 감사하게도 엄마에 대한 복수를 할 수 있도록 시기가 겨우 맞아떨어졌던 것 같고요. 저는 곧장 아빠의 집으로 향했고 역시나 그 집에는 이제 아예 당당하게 집에 들어선 명주 이모가 있더군요. 보자마자 저는 눈을 부라리며 이모에게 이 집을 나가라고 소리질렀어요. 오랜 추억을 함께 쌓아오고 나름의 정도 들었던 명주 이모는 어쩌다가 이런 꼴로 해괴망측하고 역겹게 우리 가족 틈으로 들어오게 된 걸까요? 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여전히 실감이 안 나고 너무 괴물 같은 현실이라 저는 물 한 모금도 삼키지 못했어요.
그런 제게 명주 이모는 이전에 놀라서 도망치던 모습과는 달리 아주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말이 심하구나, 예진아. 나보고 나가라니. 난 네가 나가라고 나가야 되는 사람이 아니야. 아니, 네 아빠에게 들었겠지만 나 니네 아빠랑 같이 사는 사람 됐어. 그러니 말 가려서 해. 나 너무 서운하다. 입 다물어요. 진짜 사고 쳐버리기 전에. 저는 이를 갈면서 으르렁대며 이모를 노려봤고 아빠는 왜 또 기어들어와서 이러냐며 제게 짜증내더군요. 예진이 너 저기 명주 씨한테 그러지 마. 아빠가 다 설명했잖아. 뭘 더 설명해야 해? 설명? 뭘 설명했어? 아빠 진짜 미쳤어? 미친 거냐고! 여기서 방방 뛰어드는 제게 아빠는 외려 더 큰 소리로 으름장을 놓는 거예요. 심지어 그 옆에 명주 이모는 거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아빠 신세 지면서 살면서 너 그렇게 막말하는 거 아니야. 어른들 일에 끼는 거 아니다. 너 지금 일본 가서 살고 있는 생활비 누가 보내주고 있는지 잊었어? 그럼 적당히 나대고 그만 돌아가. 아, 엄마 일은 이후로 잘 정리했잖아. 왜 들뜬 망아지처럼 가정도 있는 애가 자꾸 들락날락거려? 아빠, 어떻게 엄마 얘기를 그렇게 쉽게 해? 엄마가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나 증거도 다 갖고 있어. 엄마는 아빠랑 이모 때문에 니네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뭐 가정? 웃기지 마. 아빠 가정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나보고 무슨 가정을 챙기래. 그런 저를 옆에서 명주 이모는 혀를 찢찢 차가면서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예진이 너 성질 좀 죽여야 돼. 그런 성질이면 남편한테 사랑 못 받아. 이런 걸 보면 딸들은 지 엄마 꼭 닮는다니까. 나는 자식 안 낳길 정말 잘했어. 안 그래 장원 씨? 이러면서 낄낄거리고 웃는데 정말 제 앞에 악마들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본인이야말로 옛날에 아버지 바람 때문에 고생했다고 하면서 그걸로 피눈물 흘린 엄마 얘기를 그렇게 울며 할 땐 언제고 자기가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걸까요? 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씩씩거리다가 그 집에 더 있을 수도 없고 저보고 나가라고 떠밀어내는 바람에 쫓겨나듯 나왔어요. 결국엔 외가 쪽에 연락했고 제 진짜 큰이모 댁에 가서 얼마간 머무르게 됐어요. 도저히 이 꼴을 그냥 두고 볼 수 없겠더라고요. 아직도 그 둘이 나란히 있는 모습이 실감도 안 나는데 뻔뻔하게 우리 엄마 마냥 집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모를 보니 더 피가 거꾸로 쏟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큰이모는 제 얘기를 다 듣자마자 기절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아유, 못 살아 내가. 기어이 명주 그년이 사고를 치는구나. 내가 네 엄마한테 그렇게 악을 쓰며 걔랑 어울리지 말라 했어. 어른들 말 틀린 말 하나도 없다니까. 남편이랑 친구는 만나게 하는 거 아니야. 아이 대체 명주 걔를 뭘 믿고. 아유 어떡해 진짜. 네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큰이모도 당시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아빠가 둘러댄 내용만 듣고 그냥 정말 사고사인 걸로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저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듣고 나니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저는 아빠도 망하게 하고 싶고 이모도 패가망신은 둘째치고 모든 걸 다 때려 부숴버리고 싶었어요. 한두 해 알아온 친구도 아닌데 엄마랑 같이 지낼 때는 세상 둘도 없는 자매처럼 살더니 우리 엄마를 조롱하고 그렇게 끝으로 몰아넣었다니요. 게다가 제가 되돌아와서 따지는 것도 아주 성가시게 생각하고 우리 집 구석 돌아가는 모양을 너무 잘 알아서인지 아주 능숙하게 받아치더라고요. 제가 몇 번이나 전화해서 욕을 하고 메시지를 남겨도 이모는 너무 뻔뻔하게 나왔어요. 예진아, 내가 진짜 많이 봐주는 거 너 알지? 이런 식으로 너 나 괴롭히면 너도 온전치 못해. 네 엄마는 이전부터 정신이 불안하고 상태 나빴어. 왜 자꾸 내 탓을 하냐고. 그리고 장환 씨, 네 아빠랑 나는 어쩌다 보니 좋은 감정 된 거야. 불륜? 그럼 무서운 소리 좀 그만해. 우리가 왜 불륜이야? 맹세코 우린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그만 까불어. 어? 이쯤 되니 저는 머리를 쥐어뜯어가며 이를 갈게 됐습니다. 큰이모네 머무는 그 얼마간 뭘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고민하던 중 번뜩 머릿속을 스쳐가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저 명주 이모의 동생인 진주 이모와 그들의 엄마인 할머니 말이에요. 엄마 생전에 제가 듣기로 명주 이모가 본인 엄마의 병 때문에 치료비를 많이 썼다고 했었어요. 마침 제게 진주 이모의 전화번호도 있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뭔가에 홀린 듯 전화를 걸어보게 됐어요. 진주 이모는 자기 언니랑 그닥 연락을 안 하고 사는 건지 소식을 전혀 모르는 눈치더라고요. 예진아, 오랜만이다. 엄마 잘 계시지? 이모는 할머니 모시고 부산 내려온 지 벌써 10년이 다 돼가네. 우리 언니도 잘 있는 거지?
아유, 내 언니를 겨우 너한테 물어보고 있네, 응? 이쯤 되니 저는 속으로 분노가 마구 차오르는 걸 겨우 누르면서 어떻게 상황을 풀어내야 할지 머리를 마구 굴리게 되더라고요. 할머니를 잠깐 바꿔달라고 했어요. 안부 정도만 묻겠다고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예진이에요. 네, 잘 지내시죠? 할머니, 저 할 말이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아주 잘해주셨고 명주 이모네 할머니와 저는 어느 정도 관계성이 있긴 했어요. 마지막으로 본 게 제 결혼식 때였고 그때 와주셨었거든요. 저는 침을 꿀꺽 삼키고 아주 힘겹게 말을 꺼냈어요. 명주 이모가 우리 집안에서 저지른 일들에 대해서 말이에요. 말해봤자 달라질 게 별거 없겠지만 그래도 저는 전할 필요는 있단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가 어떻게 되던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한 이 말 한마디로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인과응보가 일어나게 돼버렸어요. 아고, 그래, 예진이구나. 아이고, 이게 얼마만이야. 너 결혼식 간다고 부산에서 올라갔었지? 잘 지내지? 할매는 여기서 진주 이모랑 살아. 언제 놀러와? 엄마도 잘 있지? 할머니, 우리 엄마 돌아가셨어요. 이 말에 흠칫 놀란 할머니는 거의 몇 초간 정적을 두고 있다가 겨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야?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죽었다고? 아유, 아니, 대체 무슨 일이야? 언제? 아유, 아니, 근데 왜 명주는 전화도 안 해주고, 대체 왜? 그게 언젠데? 할머니는 예전에 우리 엄마가 때마다 김치를 챙겨주고 진주 이모 학교 등록금을 내주며 소소하게 챙긴 것들을 고마워하셨어요. 무엇보다 시집도 안 가고 말도 잘 안 듣는 자기 딸을 늘 곁에서 데리고 다녀주니 그저 좋아하셨죠. 저는 깨질 듯한 머리를 부여잡고 한숨을 몇 번이나 쉬어댄 후 할머니에게 힘겹게 말했어요. 끝으로 갈수록 제 목소리는 원망과 저주 섞인 목소리로 바뀌어지더군요. 할머니, 우리 엄마 명주 이모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할머니 딸 명주 이모 때문에요. 뭐야? 예진아, 할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알아듣게 좀 말해봐. 이게 무슨 말이야? 저는 점점 말을 하면 할수록 제어가 되지 않았고 이까짓 거 이 할머니한테 화풀이해서 될 것도 없는데 뭐하러 이러고 있나 싶기도 했어요. 그래도 계속 말을 쏟아내게 됐어요. 명주 이모, 우리 아빠랑 바람났어요. 지금 우리 아빠랑 산다고요. 우리 아빠랑 눈 맞아서 우리 엄마 조롱했어요. 엄마는 그래서 세상을 등졌어요. 할머니, 뭐 하는 거예요? 왜 딸을 그따위로 키웠어요? 저한테 잘해주셨던 분이긴 했지만 그건 그냥 어릴 때 잠깐 기억하는 온정에 지나지 않아요. 엄마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그 뒤로 돌아온 아빠의 멍청한 반응들이며 사람 같지도 않게 구는 명주 이모의 지독스런 태도를 보니 누구든 붙잡고 욕을 퍼붓고 싶었거든요. 이모한테 씨알도 안 먹힐 욕이라면 그 가족이라도 같이 욕을 먹고 죄를 감당하라는 심정이었어요. 할머니는 제 말에 계속 웅얼웅얼 거리더니 전화가 갑자기 안 들리고 뚝 끊어지더라고요. 저는 이때 숨을 훅훅 들이쉬며 오갈 데 없는 분노를 쏟을 데가 없어 그저 오열하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곧장 진주 이모한테 전화가 걸려오더니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 전화를 받아보니 어쭈 이것 봐라 싶더라고요. 예진아, 너 때문에 지금 우리 엄마 큰일 났어. 너 어떡할 거야? 이 말을 듣고 처음엔 움찔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머리가 차가워지더라고요. 뭘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남의 집 부숴놓고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어 놓고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자식을 이 땅에 낳아놓고 교육도 제대로 안 시킨 주제에 그까짓 것 충격받고 좀 쓰러지는 게 무슨 문제라고요. 그래서 저는 곧장 멍청한 명주 이모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고 제 전화를 안 받고 넘겨버리길래 곧장 메시지를 남겼어요. 좋은 말 할 때 전화 받는 게 좋을 거예요. 안 받으면 후회할 일이 생길 거니까요. 이 문자를 받는지 곧장 전화가 와서 왜 어른 같고 장난질이냐고 하길래 저도 용건부터 말했어요. 이모네 엄마 쓰러지셨다는데요? 뭐야? 뭘 놀라요? 본인 엄마랑 보아하니 별로 연락도 안 했나 보던데. 우리 엄마 저렇게 되신 것도 모르시던데요, 할머니는? 그러자 명주 이모는 목소리가 바뀌며 제게 바로 날석에 쏘아붙이더라고요. 야, 예진아, 너 뭔 짓 한 거야? 미쳤어? 노인네한테 전화를 했다고? 왜요? 얘기하면 안 될 짓 한 건 알아요? 할머니 지금 쓰러졌다던데. 가보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러자 명주 이모는 정말 멍청하게도 멀리 살고 연락도 안 한 지 오래된 자기 가족한테 이런 여파가 갈 거란 생각을 못했나 봐요. 그냥 당장 자기만 좋아서 지내면 끝이라고 생각했던 건지 왜 자기 여동생과 엄마랑 연락 안 하고 안 보고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기겁하듯 놀라더라고요. 너 이거 진짜 가만 안 둬. 왜 우리 엄마한테 엄마 가뜩이나 심장도 안 좋은데. 엄마? 와, 진짜 이거 상멍청이가 따로 없네. 네 엄마는 심장 아파서 걱정돼 죽겠고 내 엄마는 그 꼴 당해도 되는 거야? 야, 너 천벌 받을 거야. 네가 한 대로 되돌려 받는 거야. 내 엄마 뺏어가고 네 엄마도 잘못돼봐라. 전 이성을 다 잃고 빽빽거리며 소리질렀고 큰이모가 대체 무슨 일이냐며 왜 너까지 그러냐며 저를 붙들었어요. 겨우 진정하고 누워있는데 명주 그 인간으로부터 전화가 계속 걸려오더군요. 나중엔 급기야 아빠한테까지 걸려오고 정말 전화가 끊기지 않을 만큼 1시간 내내 진동이 울려대길래 겨우 받았어요. 그랬더니 아빠는 받자마자 대차게 욕을 해대는 거예요. 야, 너 네가 지금 뭔 짓 한지 알아? 명주 씨 어머니 쓰러져서 지금 병원 실려가셨대. 잘못되면 어쩌려고 그래, 얘가 진짜 정신 빠져가지고 못하는 짓거리야, 정말!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음밖에 나지 않더라고요. 거기다 더 이어서 말을 해줬어요. 아빠는 머리가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자기 입장이 어떤지도 몰라? 지금 누구 걱정을 해주고 앉아있어 태평하게. 엄마를 반은 미치게 만들어서 궁지로 몰아넣고 지금 그런 소리가 나와? 명주 그 인간 지 엄마도 그 꼴 되는 거 보라고 해. 연락도 안 하고 안 보고 살던 노인네가 자기 불륜 때문에 쓰러지니까 이제 걱정돼? 아이고 눈물 난다 눈물 나. 그러고 전화를 끊어버린 후 온몸이 달달 떨려오면서 아빠로 인해 끓어오르는 분노를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러고 한참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곤 곧장 큰아빠에게 전화를 걸어 이제껏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했어요. 큰아빠는 혼자 몸으로 계속 자식도 없이 친지도 없이 홀로 회사를 이끌어오고 계셨고 그 일을 저희 아빠와 나눠서 하고 계셨거든요. 그나마 제 딴엔 어른이라고 여겼던 분이었기에 큰아빠에게 모든 일을 울면서 털어놨어요. 큰아빠, 우리 엄마 어떤 분인지 아시죠? 엄마 정말 아빠만 보고 살았어요. 근데 아빠가 저렇게 돼버렸어요. 아빠한테 벌을 주세요. 부탁드려요. 어찌 보면 큰아빠한테 이런 일을 털어놓는다고 해서 뭐가 바뀌는 건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예전부터 저희 아빠와 함께 아주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거든요. 무역 관련해서 아빠 쪽에 넘긴 일들이 많았고 그 덕에 아빠도 형의 힘을 빌려 조금 경제력을 갖추게 된 거예요. 큰아빠는 사정은 딱하게 됐지만 어떡하냐고 얘기를 하시기에 저는 구체적으로 제가 실제로 상상도 했던 내용이고 전혀 과한 게 아닌 염려를 전달했어요. 아빠, 여자한테 미쳐있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 자기 때문에 죽었는데 저렇게 생판 남이 죽은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집을 정리해버렸어요. 정말 제대로 돌은 거 맞아요. 딸인 제 얘긴 듣지도 않고 저한테 아주 무섭게 화를 냈어요. 자식이고 뭐고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 명주라는 여자 집도 절도 없고 가난해서 아빠한테 돈 뽑아먹을 거예요. 큰아빠네 회사, 아빠가 갖고 있는 것들도 여차하면 그 여자한테 줄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그냥 다 싹 걷어오세요. 아빠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망해봐야 돼요. 큰아빠는 안 그래도 딱하게 듣고 있었긴 했지만 돈과 회사 관련해서 얘기가 이렇게 이어지니 점점 한숨이 짙어지시더군요. 아무리 제게 아빠라고 하고 저런 일을 알기 전까진 다정했던 사람이라지만 솔직히 아빠가 큰아빠 덕을 보고 경제적 여유를 갖게 된 건 가족들 중 누구도 부인할 수 없거든요. 이혼하고 자식도 없이 물려줄 사람도 없이 형제인 우리 아빠와 함께했던 건데 이런 식으로 흐지부지하게 사람이 멍청해지면 뭔 짓을 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큰아빠는 겨우 결심을 하셨고 아빠가 그 여자 꽁무니 쫓아다니며 그 집 할머니 수습을 같이 해주는 멍청한 짓을 하는 동안 제 말대로 조금씩 회사 관련된 부분들을 정리하셨어요. 저는 그 시기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 결국 일본으로 다시 돌아갔지만 몇 주 더 지나서 큰아빠로부터 전화를 받아봤어요. 비로소 드디어 분노와 통탄의 눈물이 아닌 뭔가를 겨우 했다는 그런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예진아, 장환이 네 아빠 발악을 하더라. 그래도 어쩌겠냐. 나도 맘먹고 움직이기 힘들었다. 솔직히 말해서 재수씨도 안타깝고 너도 안 됐고 네 말만 따나 내가 한창 때부터 일궈온 이 작은 회사를 유지해야 하기도 했거든. 네 아빠 이걸로 해두고 그만 놔두자. 예진이 너도 고생 많았을 거야. 한동안은 네 인생 살아. 큰아빠, 죄송해요.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상황들이 정리되어 아빠는 아빠대로 이유를 알지 못한 채 회사에서 밀려나 많은 일들을 빼앗기게 됐더군요. 경제력이 이전만 못하게 된 와중에 그 명주 이모라는 인간은 지 엄마 쓰러져서 오늘 내일 하고 있으니 몇 년 만에 부산에 내려갔다나 봐요. 아빠가 저한테 굳이 전화까지 걸어서 난리를 치는 내용을 들어보니 상황이 심각하다고 하더군요. 전 그저 모든 게 인과응보라고 생각해요. 우리 엄마한테 나름대로 금전적인 신세를 졌던 집안이고 명주 이모 자체도 엄마랑 가까이 살면서 얻은 혜택들이 많았어요. 엄마 덕에 해외여행도 가고 좋은 데도 많이 다니고 챙겨준 것들도 많고 위급할 때 돈도 빌려주고 챙겨준 게 많았는데 이런 식으로 발등을 찍었죠. 아니 찍다 못해 찢었다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그런 인간들에게는 자비란 없어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고 아니다 싶으면 뽑아서 싹 다 버려야 한다고 이번 일로 처절하게 느꼈어요. 아빠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그 이모한테 미쳐서는 저한테 추태스러운 소리를 하시더군요. 명주 시내 어르신 잘못되면 돌아가시면 다 네 잘못이야. 어쩌려고 그래? 그 죄를 어쩌려고 그러냐? 웃기고 있네. 그럼 잘못대로 해. 잘못돼도 그 죄는 못 지워. 죽어서도 그 죄는 못 지운다고 전해줘. 너무 한심한 게 남 걱정하며 저런 소리나 짓거리고 있을 때가 아닐 텐데 말이에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빠는 제가 큰아빠한테 부탁한 내용을 모르고 있더군요. 아마 큰아빠가 말씀하시지 않고 임의대로 정리하신 게 분명해 보였어요. 제가 복수한다고 버린 건 기껏해야 명주 이모 할머니 쓰러지시게 만든 정도인 줄 알고 있는 것 같아서 그냥 그걸로 넘기고 살려고 해요. 저한테 아빠란 존재는 없으며 그냥 차라리 큰아빠나 외가 쪽 큰이모를 제 부모님들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두 분 다 제가 졸지에 엄마를 잃고 말년에 저런 추태를 벌인 아빠가 있는 상황을 안타까워하시거든요. 명주 이모라는 인간이 끝까지 고통받으며 남의 소중한 엄마이자 자기에게 더없이 다정했던 친구를 저버린 죄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빠요. 아빠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돈도 이전 같지 못하게 없는 데다가 자기 엄마를 적골로 만든 남자를 명주 이모 같은 못돼 먹은 여자가 더 붙들고 있을 이유가 있겠나요? 둘 다 저런 식으로 죄라는 돌덩어리를 안고 알아서 굴러떨어질 게 뻔하고 저는 그 꼴을 시간을 길게 두고 오래도록 봐줄 예정이에요. 제 인생 살기도 벅차지만 그 꼴은 꼭 눈으로 확인하며 살 겁니다. 불쌍한 우리 엄마, 뭐래도 엄마와 내가 겪게 된 이 가당찮은 이별은 되돌릴 수 없지만 말이에요. 여기까지 꽤 괴로운 얘기였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건강하세요. you